딸 가진 게 그렇게 큰 죄였나요? 시어머니가 날 하녀 취급하며 사돈, 커피 타와요 소리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새벽 5시 손주가 보채는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안고 달래기 시작했지요. 부엌에선 사돈어른 아침상부터 차리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딸과 사위는 느긋하게 일어나 밥상 앞에 앉기만 했답니다. 장모님, 김치찌개가 싱거워요. 다시 끓이세요. 사위의 그 한마디에도 참았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견딜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비웃듯 던진 말은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딸 가진 집은 원래 죄인이지. 사돈이 이 정도 하는 게 뭐가 힘들어.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잘하라고요.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은 처음이었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딸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군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제가 쓰러진 날도 그들은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엄마는 집 잘 지키고 있어. 딸의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빈집에 홀로 남아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더는 못 참아. 돌아오는 날 모든 걸 뒤집어 버릴 거야. 시청자 여러분, 저처럼 딸 가진 죄로 시집에서 종처럼 살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어떻게 그들을 무릎 꿇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손주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방에서 더듬더듬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등에 업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벌써 1년째 이 집에서 제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답니다. 할미, 우유. 손주가 등에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분유를 타면서도 한 손으론 밥솥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확히 6시에 아침을 드시거든요. 한 번이라도 늦으면 온종일 잔소리를 들어야 했지요. 사돈, 국이 싱겁잖아요. 다시 끓여와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에서 들려왔습니다. 겨우 한 숟가락 떠먹고는 이런 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사돈이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딸 가진 집은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딸 시집 보냈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지.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이 부엌으로 들어왔지만 엄마를 돕기는커녕 커피나 타러 온 거였어요. 엄마, 오늘도 애 좀 봐줘. 나 미용실 가야 해. 지수야, 엄마도 좀 피곤한데.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지수 좀 도와주세요. 여긴 우리 집이잖아요. 눈치 좀 보세요. 눈치를 보라니요. 제가 이 집에서 눈치 안 본 날이 있었나요? 빨래 산더미를 혼자 처리하고 걸레질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손주 업고 장 보러 다니느라 다리가 퉁퉁 부어도 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어요.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또 소리쳤습니다. 사돈, 과일 좀 깎아와요. 사과하고 배에 예쁘게 깎아서 이쑤시개까지 꽂아서요. 등에 업힌 손주가 잠들어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우리 사돈, 아이고, 일은 잘해요. 원래 딸 가진 집 사람들은 부지런하잖아. 대신 품위는 없지.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세련되지가 못해. 그래도 부려먹기는 좋아요. 호호호. 그 순간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딸 키우며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여기선 그저 부려먹기 좋은 시골 여자로 전락한 거예요. 저녁이 되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주저앉으려는데 딸이 다가왔어요. 엄마, 내일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 아침 일찍. 그리고 장도 좀 봐와. 냉장고가 텅 비었더라. 지수야, 엄마도 병원 가봐야 해. 요즘 자꾸 어지럽고. 엄마는 튼튼하잖아. 괜찮을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먼저지. 딸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딸이 내가 그토록 아껴 키운 딸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 11시 모두가 잠든 집에서 혼자 욕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나 초라했지요. 주름 가득한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허리.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었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딸 가진 게 정말 죄인가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하지만 울음을 삼키며 다짐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손주를 위해서라면 견뎌야 한다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들이 저를 얼마나 더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손주가 보채는 바람에 1시간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런데 새벽 5시 시어머니 방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작년에 사위가 달아준 호출벨이었지요. 사돈, 물 좀 가져와요. 미지근한 걸로. 겨우 눈을 뜬 채로 물을 가져다 드렸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내놓았습니다.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다시 가져와요. 3번을 왔다 갔다 한 끝에야 겨우 맞췄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 준비를 시작했는데 손주가 울며 기어 나왔습니다. 할미. 응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에도 가스레인지 위에선 국이 끓고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아침 7시.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으로 탁탁 소리를 냈지요. 사돈, 눈치 없이 왜 아직도 서 있어요? 반찬이 이게 뭡니까? 병원 식단도 이것보다 낫겠네. 죄송합니다. 곧 다른 걸. 됐어요. 우리 아들 출근 제대로 하세요. 사위는 거실에서 와이셔츠가 구겨졌다며 불평했습니다. 다림질을 다시 하는 동안 딸은 화장실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수건 좀 빨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아침은 서서 먹었어요. 앉을 자리도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잠시 숨을 돌리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또 불렀습니다. 오늘 내 친구들 오기로 했어요. 점심 준비 좀 근사하게 해요. 전이랑 잡채, 갈비찜도 하고요. 오늘요? 미리 말씀을. 뭐, 불만 있어요? 딸 가진 집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떡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 업고 급히 시장에 다녀왔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오르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지요. 잠깐 벤치에 앉아 쉬려는데 손주가 보챘습니다. 할미, 집 가 빨리. 집에 돌아오자마자 요리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 부치고 잡채 볶고 갈비 양념하고 그 사이 시어머니,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 사돈 맞죠? 수고가 많으시네요.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사돈은 일 욕심이 많아요. 자꾸 일하려고 해서 내가 말리느라 힘들어요. 호호호.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시나 봐요. 점심 대접을 마치고 설거지 산더미와 씨름하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그때 딸이 부엌에 들어왔지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조금 어지러워서.
지수야, 엄마 좀 쉬면 안 될까? 엄마, 좀 조용히 하시면 안 돼? 시어머니가 듣겠어. 그리고 설거지 아직 많이 남았잖아. 딸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딸이, 내 배 아파 낳은 딸이 이럴 수가 있나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TV를 보다가 또 시비를 걸었어요. 사돈, 저녁은 뭐 해줄 거예요? 점심을 과하게 먹어서 속이 더부룩한데 죽이라도 끓여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병원 예약했으니까 아침 일찍 준비하세요. 아, 맞다. 우리 아들 양복도 세탁소 맡기고 오세요. 그날 밤 또다시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63살. 남들은 손주 가끔 봐주며 여유롭게 사는 나이인데 전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딸아,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왜 엄마를 이렇게 만드는 거니?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 죄스러웠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그게 엄마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그날 새벽 식탁 위에 널브러진 물티슈와 감기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온몸이 불에 던져진 것처럼 뜨겁고 눈을 뜨는 것조차 고문 같았어요. 그런데도 손주가 칭얼대니 비틀거리는 다리를 어떻게든 움직여 안아 올렸답니다. 할미 뜨거워? 손주가 제 볼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에 참고 있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이 집에서 제 아픔을 알아본 사람은 2살짜리 아이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아침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섰지만 손이 떨려 칼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뜨거운 국을 그릇에 담다가 바닥에 쏟고 말았지요. 쏟아진 국물만큼 제 마음도 흐트러졌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라. 나이 먹더니 손도 제대로 못 쓰네. 시어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바닥을 발끝으로 툭 찼습니다. 열이 좀 나서요. 늙으면 다 아파요. 딸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누굴 불쌍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순간 사위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위로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지요. 장모님, 아파도 티 좀 내지 마세요. 우리 엄마 놀라잖아요. 국물이 번져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를 쥐는데 제 눈물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아픈 것보다 모욕이 더 깊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아직도 할미하며 제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혹했어요. 애 좀 조용히 시켜. 나 쉬어야 해. 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손에는 여행 관련 광고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하와이 가. 어머님 처음 가보시는 거라 완전 기대 중이셔. 그래, 나는? 엄마는 집 봐야지. 강아지도 있고 화분도 많잖아. 엄마는 가족 아니잖아. 그 말 한 줄이 심장을 쑤셔 찢었습니다. 저녁 쓰레기 봉투를 밖에 내놓으려다 현관 앞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두통이 터질 듯이 욱신거렸지요. 꿈쩍도 못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래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아픈 척 그만하고 치워요. 내일 여행 가는데 분위기 안 좋게 하지 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 존재가 이들에겐 하녀보다 못한 쓰레기라는 사실만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해열제를 찾아 먹고 소파에 웅크린 제 뜬 눈으로 새벽을 버텼습니다. 땀으로 흥건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목에 들어붙으며 차갑게 식었지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왜 내가 무너져야 하지? 처음으로 제 안에서 분노가 똑바로 나를 세웠습니다. 아침 여행 가방을 끌며 현관을 나서는 사위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우린 내일 하와이 갑니다. 집은 잘 보고 있으세요.
제발 사고 치지 말고요. 문이 쾅 닫히고 집은 무서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들이켰습니다. 그래, 돌아오기만 해봐. 여기가 누군 집인지 정확히 보여줄게. 제 심장은 더 이상 약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되찾을 차례입니다. 일주일 만에 들린 현관문 열리는 소리.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와이 바람을 잔뜩 묻혀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햇빛보다 더 밝은 자만심이 서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새로 산 선글라스를 벗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이 그럭저럭 깨끗하네. 놀지만은 않았다는 거겠지. 말투부터가 고약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에 감사란 단어는 먼지처럼도 없었어요. 딸은 짐을 쿵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짐 좀 풀어줘. 빨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일 좀 깎아줘. 너무 피곤해서 손이 안 움직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는 익숙한 그러나 이젠 통하지 않을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돈, 커피 한 잔 줘요. 진하게. 설탕은 반 스푼, 알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이 길게 단단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직접 타서 드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여긴 제 집입니다. 커피가 드시고 싶으면 직접 하세요. 딸과 사위가 동시에 날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람, 두려움, 그리고 말도 안 된다는 오만한 감정이 번지고 있었어요. 사위가 나섰습니다. 장모님, 지금 취한 거죠.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취한 사람은 당신들이야. 권력에, 편의에 취해서 사람이 안 보였으니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게 누굴 상대로? 딸 가진 게 죄인지 알겠네. 사돈이 원래. 저는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부려먹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어머님의 생각이잖아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다. 너희가 하와이에서 놀던 그 일주일 동안 나는 혼자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열에 쓰러지고 울어도 대답할 사람 하나 없었지. 사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모님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할 일. 할 일? 제가 그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한 일을 돈으로 환산해 볼까. 육아비, 가사 도우미 비용, 식비 관리, 청소, 밤샘 간호. 내 노동이 없었으면 너희들 행복한 가족 사진 한 장도 없었을 거야. 다른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피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루하루 적었던 내가 당한 모욕의 기록들. 여기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한 모든 막말이 다 적혀 있어. 지금부터 계산할 시간이야.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 소리쳤습니다. 감히 사돈이 나를. 네, 감히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함부로 끌어다 부리는 사람 아니니까. 거실 공기가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딸, 사위, 시어머니. 그들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짧고 단단하게 선언했습니다. 진짜 응징은 지금부터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 집의 주인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자리를 되찾은 순간이었지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제 시간. 오늘부터는 제가 주인입니다. 거실에 나가니 시어머니가 커피포트를 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말투로 소리치더군요. 사돈, 이것 좀 봐요. 왜 이게 말을 안 들어? 당신이 아침 커피 다 줘야. 저는 신문을 펼친 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타서 드시라니까요. 물도 직접 넣으시고요. 손주가 울면서 다가오자 딸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빨리 얘 좀 봐줘. 손이 모자라잖아. 저는 손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네 아이야. 내가 키워야지. 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사위도 나타났습니다. 넥타이를 매다 말고 말이죠. 장모님, 기분 안 좋으신 건 알겠는데. 아직 말 안 끝났어. 저는 고개를 들고 한 사람씩 바라봤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면. 공기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이 우는 손주보다 저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첫째, 월세를 내세요. 시세대로 한 달 150만 원. 매달 첫째 날까지. 월세, 우리가 왜요?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왜냐고. 얹혀 사는 사람들이니까. 시어머니가 당장 발끈했습니다. 내가 얹혀 산다고? 이게 누구 집인데? 이 집 명의를 보셨나요? 딸과 제가 반반씩 마련했어요. 어머님은 손님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숨이 막힌 듯 허우적거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둘째, 당신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간은 당신들이 직접 관리하세요. 요리, 빨래, 청소, 육아, 전부 당신들 몫입니다. 딸이 울먹이듯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게 원래 사람 사는 방식이야. 그동안 내 엄마가 다 했던 거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하다. 밥솥 안에 물을 넣지 않은 채 전원을 눌러 탄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밥이 왜 이 모양이야? 딸이 절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몰라.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이제 정말 내 삶이니까. 사위도 김치통을 못 찾아. 냉장고 문을 심하게 쾅쾅 닫아댔습니다. 이 집 구조가 왜 이렇게 복잡해? 복잡해진 적 없어.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오후. 시어머니는 가사도우미 업체에 전화를 걸어 가격을 듣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1시간에 15,000원이라고? 그럼 하루만 해도. 그 순간이야말로 제가 공짜로 해준 노동의 가격을 처음으로 깨닫는 눈치였습니다. 저녁에는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설거지는 산처럼 쌓여 있고, 옷은 거실 곳곳에 널려 있었고, 손주는 울다 지쳐 바닥에 누웠습니다. 딸이 결국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제발. 한 번. 나는 1년 내내 한 번의 감사도 못 받았어. 이제 너희 차례야.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사위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장모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몰라? 좋아. 내일부터 더 확실하게 알려줄게. 아주 똑똑히. 그리고 밤, 시어머니가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손으로 꾹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굴욕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처음으로 맞이한 그녀의 초라한 밤을 지켜봤습니다.
아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너짐은 내일부터니까요.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집은 정말 전쟁터가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로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에 손까지 덜덜 떨고 있었어요. 왜 안 그치는 거야, 제발 좀. 그때,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방문한 것이었지요. 어머, 사돈댁 오랜만이.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은 놀람과 실망 그 자체였어요. 아이고, 집이 왜 이 모양이에요? 사돈은 어디 있고, 며느리랑 아들은 뭐해요? 거실 곳곳에 굴러다니는 장난감, 악취를 풍기는 설거지 탑, 마르지 못한 빨래더미, 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대답했습니다. 사돈이 파업을 했어. 파업이요? 무슨 일을 시켰길래? 지인들의 시선이 시어머니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때 제가 등장했습니다. 깔끔한 옷, 품위 있는 표정, 뜨거운 차 한 잔을 여유롭게 들고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 일 안 합니다. 집안일은 각자 자기 몫이니까요. 지인들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돈이 다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며느리랑 아들은 뭐 한 거래? 시어머니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굴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이 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요즘 바빠요? 장모님 혼자서 애 보랴 밥하랴 집안일 도맡으셨다던데요. 딸은 굳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가사도우미 장모라는 소문이 이제는 집주인 장모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지요.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는 라면을 끓이다가 끓는 물에 손등을 대었습니다. 아야하,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딸과 사위는 방에 누워 기운도 없이 신음만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방 문 앞에 섰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잘못했단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돈에게 미안합니다. 평생 처음 건네는 진심 섞인 사과였지요. 하지만 저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바꾸는 건 앞으로의 행동이에요. 다음 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딸, 사위, 시어머니 모두 초라한 몰골로 앉아 있었지요. 깨달았나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굴러간 집이었단 걸.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전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월 300이 넘는 노동을 공짜로 했지요. 감사 인사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딸의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해서 되는 일이 있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있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딸 가진 게 죄라 하셨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그 울음은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요, 엄마?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을 찾으러 가는 거야.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려고.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월세는 매달 첫째 날까지. 그리고 가사와 육아는 당신들 목. 그 규칙만은 꼭 지켜.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는 울음과 흐느낌이 뒤섞인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제 복수는 완전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진짜 죄를 지었는지 세상이 알아보기 시작할 겁니다. 한 달이 흐른 뒤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끓인 차 향이 방 안에 퍼졌지요.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요양원 상담 받으신대. 허리 다치고 육아도 힘들고 더는 못 하시겠대. 전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래. 편한 곳에서 쉬시라고 해. 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엄마,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안 돼. 엄마 없이 너무 힘들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엄마는 이제 엄마 삶을 살 거야. 그 말에 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려야 할 눈물이니까요. 며칠 전, 저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이제 좀 사람 같아.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전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살기로 했거든.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우린 늦은 나이 아니야. 지금이 시작이야. 그날 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린 정말 엄마를 모른 척했어. 하지만 저는 읽은 표시만 남겨두었습니다. 용서는 빛처럼 천천히 갚게 해야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지요. 장모님, 제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다 들켰습니다. 사돈한테 얹혀 살았다고. 시어머니의 체면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죄하는 자리인지 제대로 알고 말을 해. 사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난 다시는 남의 인생에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저는 그에게 확실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월세는 3일 지났어. 그건 어기지 마. 사위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굴욕은 행동으로 갚는 것. 이제 그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지요. 문화센터에 등록한 첫날, 강사님이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능 있으세요. 계속 하시면 전시회도 가능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제 가치를 알아봐 준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는 새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 그림 전시회. 딸 가진 게 죄였다는 그 모욕. 이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딸 가진 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한 게 죄였지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속 시원한 응징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